예, 아까 그 1편 안정화까지 한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음, 이제는 두 번째 단계인, 셋업의 두 번째 단계인 빠르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안정화는, 다운포스랑 차고를 이용해서 했다면, 빠르기와 그립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이어가는데, 그 디폴트 상태로 바꾸고 다시 빠르기 먼저 해볼게요. 빠르기는 역시 다운포스예요. 다운포스 상황에서 다운포스를 낮추면, 지금 1이면 만약에 낮춘다면 왼쪽으로 갔을 때 왼쪽이 스피드, 오른쪽이 코너링인데 1이었다가 낮추면 스피드를 더 얻습니다. 스피드를 더 얻는데 1이었을 때 코너링 쪽으로 다운포스를 높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높이면 이럴 때는 더 코너를 날카롭게 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프론트, 리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다운포스를 낮추면 왼쪽에 스피드 쪽으로 스피드가 더 빨라지는 그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코너링이 더 타기 힘들어지죠. 반면에 9에서 오른쪽으로 다운포스를 높여주면, 9에서 10으로 높여주면 코너링을 더 날카롭게 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 차는, 디폴트인 내 차는 220이 최고인데, 아니 저 다른 사람들은 230도 찍고 240도 찍어. 나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저 차를 어떻게 이겨.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다운포스에 참, 그분들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낮춘 거예요. 다운포스를 이용해서 뭐 0을 맞춘다든지, 프론트를 0을 낮춘다든지, 혹은 프론트 0이 너무 불안하면 리어 쪽으로 9에서 한 7, 6, 5 이렇게 낮춰서 속도를 번 거예요. 단 다운포스를 낮췄을 때 코너링이 날카롭게 타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셋업,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다른 셋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이 다운포스 부분에서는 속도를 최대한 버는 쪽, 이렇기 때문에 230km, 240km 그 이상 그 속도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근데 이 다운포스만 해서 그 속도를 뽑아낼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디폴트 상태가 1,9인데 엄청 줄였다고 가정을 해요. 00으로 만들었다고 쳐. 그럼 이 가정을 이 상태만 만들어 놓고 주행을 했을 때 그분들처럼 30km, 40km 이상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지금 설명해드린 부분은 빠르기랑 그립인데, 빠르기에 관해서예요. 다운포스를 높인 만큼 분명히 속도는 올라가요. 근데 그걸 제어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이쪽 기어링 쪽에 파이널 드라이브라고, 이게 파이널 기어비거든요. 이 기어비가 최종 속도를 좌우해요. 지금 디폴트 상태가 4.9죠. 이 4.9일 때는 아마 220이 그 최고 속도일 거예요. 그 아까 디폴트 보시면, 디폴트래. 에어로다이나믹스 그 다운포스를 보시면 디폴트가 1.9죠. 이 상태에서 굳이 낮추지 않더라도 기어비만 이 오른쪽 탑 스피드 쪽으로 보내주시면 220에서 아마 좀 더 속도가 나올 겁니다. 얘가 그러면 탑 스피드를 막 높이는 쪽이 무조건 좋지 않느냐? 아니에요. 뭐가 안 좋냐면,
이 왼쪽 보시면 엑셀레이션이거든요. 이 가속인데 어떤 이게 장단점들이 있냐면 이 디폴트 상태가 4.9였을 때 가속적으로 이걸 보내면 최고속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220에서 디폴트가 220에서 가정컨대 한 115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득이 생기냐면 말 그대로 가속에서 이익이 생겨요. 1km부터 100km 구간까지 내가 5초가 걸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4.9에서 디폴트 상태에서 5초가 걸렸으면 가속적으로 한 칸 이동해 줌으로써 1km에서 100km까지 구간에서 4.5초밖에 안 걸리는, 이거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런 가속도에서 굉장한 이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반면에 손해를 보는 건 최고 속도지. 디폴트에서 220이 최고 속도였다면 내가 가속적으로 보내는 순간 최고 속도는 21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 반면에 탑스피드 쪽으로 보내면 최고 속도는 높아지고, 최고 속도는 220에서 아마 한 225, 230 정도까지 높아지고, 대신에 가속 구간, 뭐 1km 구간, 1km에서 100에서 100이면 5초 걸렸다 치면 한 5.5초? 아마 더 느려질 거예요. 그런 이익과 손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내가 어디에 잡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코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 코스는 최대 속도가 중요해. 이런 분들은 탑스피드랑 아까 설명드린 다운포스, 이쪽 부분을 다운포스는 낮추고 그 파이널 기업이 이쪽은 탑스피드를 높여주는 식으로 해서 최종 속도, 직진 속도를 빨리 해주는 게 좋고, 이 코스는 직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가속이 중요하고 코너링이 중요해. 이럴 때는 가속 파이널 기업의 가속 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다운포스는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빠르기랑 코너링의 밸런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스파 요번 리그를 예를 들면 디폴트가 220인데 230, 40 더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대부분이 스피드 쪽으로 다운포스를 낮춰주고 기어비는 탑 스피드를 유지해주는 이쪽으로 바꿔주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라, 이해가 안 가셨던 분, 내 차도 좀 빨라게 해주고 싶은데 그랬던 부분은 요 두 가지를 잘 건들면 돼요. 잘 건들면 이제 그분들처럼 아마 빨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의 빠르게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립을 잡는 쪽으로 넘어갈 텐데, 그립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제가 보통 제가 잡는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로 어디있지? 얼라이먼트 부분에 스티어링 라티오가 있거든요. 이게 직역하면 힐 비율이에요. 힐 비율이 말 그대로 내가 휠을 왼쪽으로 5도 돌렸을 때 왼쪽은 패스트고 오른쪽은 슬로우거든요. 왼쪽으로 갈수록 더 빨리 반응하는 거야. 휠이 더 빨리 돌아가고 많이 돌아가요. 반면에 오른쪽으로 가면 슬로우, 더 느리고 더 세밀하게 휠 반응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휙 많이 돌리고 싶으면 많이 돌리고 적게 돌리면 적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옛날에 LMP2로 르망 테스트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차가 너무 빠릿빠릿해서 이거 휠을 더 돌리면 좀 잘 돌아가겠는데 싶어가지고 생각 없이 휠을 좀 많이
패스트 쪽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기록이 4초가 줄더라고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4초가 줄었어요. 그만큼 이 휠 비율이 그립을 잡는 데 있어서 빠른 오히려 내 기록을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소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차고. 제가 서스펜션 쪽에 아까 안정화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이 차고는 프론트 앞쪽에 좌우 있고 리어 쪽에 좌우가 있는데 축구 선수도 그 왜 마라도나 같이 키는 작은데 막 안 넘어지고 힘이 좋은 선수들은 무게 중심이 낮게 드리블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무게 중심 쪽이 이 로우 쪽이 낮은 건데 가능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해주는 게 차의 그 직진성, 트랙션, 그립감을 다 좋게 만드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이 차를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낮게 만드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낮게 했을 때 푸카에서는 너무 낮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차가 노면에 끌려서 밑에 스파크 같은 게 일어나요. 그리고 소리도 찍찍찍 듣기 싫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 유심히 속도계를 보시면 최고 속도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긁힐 때마다 손해를 보는 거야. 이럴 때는 중심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게 낫지. 차라리 조금 높여서 긁히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이만큼을 낮췄더니 조금 긁혀. 그러면 조금 높여.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 코스에서 이 차량으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범위야. 이랬을 때 이게 해당 코스에서 제일 적당한 그 차고로 밸런스를 잡아준 상태입니다. 아까 안정화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언더랑 오버 잡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차고는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역시 서스펜션의 스프링이에요. 이 스프링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노면에 노면이 차에 충격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연석, 그리고 코스 이탈했을 때 모래바닥이나 그리고 막 풀숲 이런 데 들어가면 차가 그립이 안 좋은 노면에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충격이 오거든요. 근데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프링인데 일반적으로 조금씩 딱딱하게 해줄 때 차고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차고를 낮춰줬을 때 롤링이 줄어들고 그립이 좋아지고 그리고 트랙션도 좋아지고 반응도 빠릿빠릿해지는데 스프링도 비슷해요. 얘를 이 스티프 쪽이 오른쪽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소프트는 부드러워지는 쪽인데 디폴트 상태에서 디폴트가 80이면 85, 90 이쪽으로 보낼수록 딱딱해지는데 이 딱딱해질수록 그립이랑 반응, 트랙션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딱딱하게 해줬을 때 그럴 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스프링이 수축되고 신장되면서 노면의 충격을 대신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디폴트 상태였을 때는 A라는 연석을 밟았을 때 라인을 날카롭게 타면서 연석까지 잘 밟을 수 있었는데 너무 딱딱해 주게 되면은 그 연석을 밟았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연석을 밟자마자 차가 휘청휘청 거리면서 스피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얘 너무 딱딱하게 했구나. 조금 풀어주는 소프트 쪽으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그 연속으로 차가 받는 충격으로부터 조금 스프링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너무 딱딱하게 해줬을 때 오히려 타이어가 노면에 접지하는 상태가, 접지 면적이 되게 적어져서 그립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 상태도 내가 너무 딱딱하게 했구나. 오히려 그립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난 그립을 좋아지게 하려고 딱딱하게 했더니 그럴 때도 좀 많이 낮춰져서 다시 차가 그립이 더 좋아지는 상태, 나빠지기 직전의 상태까지 이렇게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 상태로 맞춰주는 거. 스프링은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하면 어느 정도 좋대? 너무 심하게 딱딱하면 노면의 충격을 아예 흡수를 못해서 스핀을 되게 심하게 자주 하거나, 그리고 너무 딱딱해서 노면에 접지되는 상태가 되게 안 좋아져서 그립이 오히려 나빠지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생기네. 약간 부드럽게 해서 그 충격을 조금 완화하고 접지를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밸런스, 스스로 이렇게 테스트해보시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거 스프링에서 중요하시고요. 이제 그립을 잡는 네 번째 요소, 역시 서스펜션 쪽이 정말로 중요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와요. 이쪽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스웨이바는 스테빌라이저라고도 하고 안티롤바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딱딱하게 할수록 코너링을 좀 더 날카롭게 탈 수 있어요. 그거는 진입 부분과 코너의 첫 진입 부분과 그 코너 탈출하는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진입 부분은 이 프론트 쪽 스웨이바를 건드렸을 때 똑같이 악셀을 밟고 핸들량도 똑같은데 디폴트 상태가 68이었을 때 난 좀 더 안쪽으로 파고들었으면 좋겠어, 더 날카롭게 라인은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싶을 때는 스티프 딱딱한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똑같은 악셀량, 똑같은 핸들 조향각을 조정을 했는데도 더 안쪽으로 진입 시에 더 안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반면에 코너 후반부에 언더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더 안쪽으로 파고들었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리어 쪽 뒷부분을 건드려 주시면 되는데, 리어 쪽에 그 스웨이바를 디폴트 상태 41이었으면 더 안쪽으로 파고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한 칸 정도 이동을 시켜주셔서 48에 맞춰주시면 아까보다 똑같은 악셀량, 똑같은 조향각인데 안쪽으로 더 파고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웨이바를 너무 왜 안쪽으로 파고들수록 좋잖아요. 더 악셀량을 세게 밟아도 조향각을 빨리 밟아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얘를 심하게 하면 어떤 일이 야기가 되냐면, 첫 번째로 관성이 심해져요. 관성이 심해져서 내가 5도밖에 안 돌렸는데 10도를 돈다거나 10도만큼 틀어진다거나, 그리고 반응이 느려지는 경우가 생겨요. 나는 돌렸는데 0.2초 후에 반응한다던가, 휠이. 스웨이바가 너무 딱딱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내가 관성이 너무 생기거나 반응이 너무 느려졌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시 부드럽게 해줘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원하는 만큼 그 진입의 그립을 더 안쪽으로 파고들게 하되, 관성이나 그리고 반응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다시 부드러운 쪽으로 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밸런스를 잡아주시면 스웨이바를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좀 더 이제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스웨이바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면 공기압 부분이거든요. 이 공기압의 수치 변화로만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스파에서 몇 초를 버셨는지 아세요? 혹시 짐작 가시는 분들, 이걸 테스트 해보신 분들은 이해 갈 거예요. 제가 이걸 바꾸기 전이랑 이걸 바꿨을 때랑 2초 이상 벌었던 기억이 나요. 스파에서 라디칼 RS로 어떻게 벌었느냐. 이 디폴트 상태, 지금 이 상태 디폴트인 것 같은데, 이 상태로 3바퀴 이상 돌아보세요. 이제 첫 바퀴 때 예열을 하고 2바퀴, 3바퀴 돌면 그 타이어가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온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스파에서 라디칼 RS가 3바퀴 이상 돌았을 때 디폴트면 60도에서 70도 사이를 유지할 거예요, 온도가. 근데 타이어가 최대 온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은 80도에서 100도 사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90도 이상을 선호하는데 이 차량이 90도 이상이 되려면 차량마다 달라요. 근데 이 차량은 보통 이 타이어 공기압을 낮춰주는 쪽으로 했을 때 타이어 공기압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제가 선호하는 80도에서 100도 사이에 될 때까지 테스트를 해봐서 타이어를 낮춰줬어요. 이거는 차량이랑 타이어마다 다릅니다. 어떤 차는 올려줬을 때 타이어 공기압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RS 차량 같은 경우는 낮췄을 때 접지 면적이 더 많아져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접지 면적이 더 많아져서 전체적인 타이어 온도가 60도, 70도에서 80도, 90도, 10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푸카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그럼 더 낮춰줘가지고 최대한 낮춰주면 막 타이어 온도 올라가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은 푸카에서는 아직 못 봤는데, 너무 낮추는 경우에는 휠이 헐렁헐렁해져가지고 공기압이 실제로는 타이어가 빠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요. 너무 높여졌을 때, 최고로 높여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너무 빵빵해져가지고, 빵빵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타이어를 총 3부분으로 나뉘는데, 바깥쪽 양쪽 2군데 그리고 가운데 한 부분, 이렇게 3군데로 나누는데요. 되게 빵빵해지면 가운데 부분만 볼록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양쪽 끝에 부분은 노면에 닿는 면적이 거의 없는 거야.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만 노면에 닿아서 이 타이어의 그 전체 면적을 쓰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밸런스, 디폴트가 이 정도면 이번 RS 차량 기준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낮춰줄수록 접지 면적이 많아져서 이 타이어의 온도가 60, 70도를 유지하던 게 80도에서 100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2초 이상을 당길 수 있었어요. 이 타이어 온도만으로 2초를 당길 수 있다는 거 대단하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 피트인에서 나중에 바꿀 타이어의 공기압도 미리 설정해 둘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무시 못하니까 일일이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립을 벌 수 있는 5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라이먼트 쪽에 하나 더, 그립 쪽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캠버. 캠버 중요한 걸 빼뜨릴 뻔했는데,
이 캠버가 뭐냐면 타이어를 정면으로 봤을 때 하단 부분이 바깥쪽으로 퍼져 있는 상태를, 바깥쪽으로 조금 각도를 준 상태를 네거티브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 상태를 캠버 각을 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캠버 각을 왜 주냐면, 왜 타이어를 직각으로 세운 상태가 아니라 약간 아래쪽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네거티브 형태로 캠버 각을 주느냐? 이건 코너링 시에 그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돈다고 치면 차는 원심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왼쪽으로 급 커브를 하게 되면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사람의 몸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타이어도 오른쪽으로 차가 쏠리면서, 왼쪽 코너에서 쏠리면서 타이어도 기울게 되는데, 만약 캠버각을 줘서 미리 네거티브인 상태로 만들어주면 그 코너에서 오히려 최대 면적을 접지 상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코너에서 최대 그립을 이용하기 위해서 캠버각을 주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린 건 고속 코너 같은 경우에서 캠버각을 주면 최대 그립을 이용해서 기록 단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익을 보는데 손해는 어디서 보느냐? 손해는 두 군데에서 봐요. 직진과 감속, 브레이크 성능도 떨어져요. 캠버를 주게 되면 타이어를 완전히 세운 상태가 아니라 직진 그대로 갈 때는 약간 틀어진 상태로 직진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내가 각도를 준 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진할 때도 직진성이, 접지 면적이 없으니까 떨어지고, 감속할 때도 접지 면적이 떨어진 만큼 감속 성능, 브레이크 성능도 떨어지게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코스는 직진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캠버각을 낮춰주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타이어를 직각으로 세워서 직진 시에 접지 면적을 넓어지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셋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 코스만큼은 고속 코너가 많고 이어지는 코너가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 고속 코너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거예요. 고속 코너가 많으면 캠버를 준 만큼 코너 시에 접지 면적이 많아지거든요. 차량이 기울어진 만큼. 그러면 코너에서만큼은 캠버각을 많이 준 만큼, 꼭 많이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면 더 늘어나는 이게 아니라 그 해당 코너에 맞게, 뭐 2.8 정도 준다던가 이랬더니 최대의 그립을 낸다. 내가 테스트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났을 때 그 코너만큼은 캠버각을 줬을 때 더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 코너가 많은 코스에서는 캠버각을 좀 주는 쪽으로 캠버를 셋업을 하고, 오히려 여기는 뭐 몬자 같은 경우 직진 엄청 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막 캠버각을 엄청 줄이는 그런 셋업을 하시는, 그런 이제 코스에 따라서 셋업을 바꿔주시는 그런 셋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엄청 꼬이네요. 제가 실은 지금 세 번째 이거 다시 만드는 건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말이 다 해놓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립을 잡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휠 비율, 두 번째로 차고, 세 번째로 스프링, 네 번째로 스웨이바, 다섯 번째로 공기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버까지 6가지를 총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만 알아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정화, 언더랑 그 오버 잡는 안정화, 그리고 빠르기에 관련된 다운포스랑 기어비, 그리고 또 그립에 관련된 이 6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 알아도 저번 주에 16초 이상 뽑으신 분들 있죠. 16초 뭐 그렇게 이상 뽑으신 분들, 그분들이랑 충분히 기록 경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14초, 15초 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록도 지금 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이제 자신의 노력 여하, 테스트 여하, 시간 투자 여하에 따라서 그분들이랑 똑같은 수준의 차를 만들 수 있는 셋업을 배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 얼라이먼트에서 캐스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넘어갔고, 토는 중요한데, 제가 아직까지도 실력이 부족해서 토에 관해서 이론은 알고 있는데 피드백적인 체감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토가 아직도 저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이 참 깊이가 떨어지고 허접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거나 자기 실력이 늘었을 때 본인 스스로 토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쪽은 제가 중요해서 설명을 쫙 드렸죠. 이쪽은 분명히 마스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스프링, 스웨이바, 차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댐퍼 쪽 한 축을 담당하고 댐퍼 쪽은 설명 안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댐퍼 쪽은 범위도 되게 많아요. 분야도 되게 많아요. 범프 스탑, 슬로우 범프, 패스트 범프, 슬로우 리바운드, 패스트 리바운드, 범위도 많은데 사람마다 해석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A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B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체감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댐퍼는 내가 어느 정도 셋업에 관해서 실력이 늘고, 특히 뭐냐면 댐퍼 쪽은 스프링의 보조 역할이 강하거든요. 보조 역할의 성격이 강해요. 댐퍼 쪽은. 그래서 스프링을 먼저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댐퍼 쪽은 백날 설명해봐야 체감이 안 돼요. 옛날에 매니저님이 제가 댐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스프링 아시냐고. 잘 모른다 그러니까 스프링 먼저 하고 하시라고. 댐퍼 쪽은 스프링을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댐퍼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댐퍼는 지금 알아봤자 범위가 늘어나고 종류가 늘어나서 머리만 아프고 공부해야 될 것만 많고, 이 부분은 이쪽 서스펜션 쪽을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그립을 얻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댐퍼를 건드시면 돼요. 댐퍼는 진짜로 좀 광범위하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서 본인이 실력이 늘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이쪽도 뭐라고 해야지, 조금 어느 정도 실력자를 위한 셋업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가속, LSA 가속 쪽, 그리고 LST 디셀레이션 감속 쪽, 그리고 DSP LSD가 시전되는 어떤 딜레이 속도, 이런 부분은 체감을 우선 해야 돼요. 이 피드백이 이 느낌이구나, 이걸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휠에 전해져 오네, 이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전혀 공감이 안 가고 이해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생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댐퍼랑 디퍼런셜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다운포스 기어비 캠버, 그리고 그 다음에 휠 비율, 차고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스웨이바, 타이어 공기압, 캠버, 이렇게까지 이 분야에 관해서 피드백을 느끼고 차이점을 느끼고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지금 굳이 이 부분을 하지 않으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초 이상의 기록 뽑을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내가 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셋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피드백을 느꼈을 때 그때부터 댐퍼나 디퍼런셜 이런 걸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지고 이해도 안 가요. 괜히 건드렸다가 차만 꼬이는 그런 상황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에 관해서만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몇 가지 짜잘한 것들이 이런데 브레이크 압력 여기 있죠? 지금 90%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활용을 하면 되냐면 내가 가속하다가 풀 브레이크를 했을 때 잠길 때가 있잖아요. 타이어가 락에 걸린다고 하죠. 잠길 때 내가 지금 밟는 강도로는 잠기는구나 이랬을 때 90%라면 좀 줄여주는 거야. 89에서 줄여줬다가 아직도 잠기면 88, 87 이렇게 조금씩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7 정도 86 정도 했더니 아까보다 덜 잠겨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브레이크 내가 컨트롤하는 양에서 압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 압력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 못 드렸는데 첫 번째 조건, 셋업의 첫 번째 조건인 안정화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안정화가 안 되는 부분 쪽에 브레이크가 잠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브레이크 밸런스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가속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 몸이 차도 쏠리는데 몸도 쏠리잖아요.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아시죠? 앞쪽으로 몸이 쏠리는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차에서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하중이 전체적으로 앞쪽, 프론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립이 하중이 눌러졌을 때 프론트 쪽에 하중이 많이 생기니까 풀 브레이킹 시에는 앞쪽, 프론트 쪽에 그립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그 많아진 그립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5대5 비율이 아닌 프론트 쪽에 6을 주고 리어 쪽에 4를 주는 게 일반적인 브레이크 밸런스인데 문제는 이렇게 밸런스를 잡은 디폴트 상태가 이거였는데 자꾸 프론트 쪽 타이어가 잠기는 거야. 리어 쪽은 괜찮은 것 같아. 프론트가 잠겨서 턴인 시 후에 브레이크 후에 턴인 할 때 조향이 안 된다거나 브레이크 할 때 앞바퀴가 잠김으로써 막 스핀이 나 이럴 때는 너무 앞쪽으로 쏠렸구나, 약간 리어 쪽으로 줌으로써 앞 타이어가 잠기는, 프론트 쪽 타이어가 잠기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주자 이런 의미에서 리어 쪽으로 약간 퍼센테이지를 옮겨주면 그 부분을 약간 완화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덕 같은 경우는 타이어 온도를 열어주고 닫혀줌으로써 온도를 조절하는 건데 보통 열면 오픈하면 50% 기준으로 더 오픈을 하게 되면 타이어 온도가 조금씩 유지되는 게 떨어질 거예요. 대신에 떨어진 만큼 브레이크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브레이크의 마모라고 해야 되나? 그 마모의 정도가 조금 덜 하겠죠? 대신에 브레이크 성능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이 디폴트 50일 때보다 오픈을 했다면 왜?
브레이크도 온도가 높을수록 아마 제 기억에 420도, 440도 정도가 그 제일 괜찮은 브레이크 온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브레이크가 최대 그 브레이크 성능을 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유지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좀 닫아주는 쪽으로 브레이크 덕을 좀 조절하는 그런 식의 밸런스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뭘 안 했지? 서스펜션, 댐퍼, 디퍼런스. 디퍼런스의 위에 부분은 조금 나중에 이해하시더라도 이 라디에이터는 조금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라디에이터는 엔진 출력에 관해서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오픈이랑 클로즈랑 있는데 디폴트가 지금 30이 기준인데 어떨 때 열어주고 어떨 때 닫아주냐면요. 보통 디폴트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날씨가 엄청 더울 때가 있어요. 푸카상에서는 헤이지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이때 디폴트로 달렸는데도 엔진 블로우가, 나는 아무런 뭐 조작 시프트 다운도 제대로 했고 데미지도 많이 입지 않았어. 근데 엔진 블로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왜 그랬나 이게 알아보니까 라디에이터가 너무 닫혀 있어서 엔진 열이 과다가 돼서 너무 뜨거운 상태가 돼서 갑자기 엔진 블로우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럴 경우 해결책을 찾아보니까 라디에이터를 오픈 쪽으로 뭐 5%라든지 뭐 더 그 이상 올려주니까 엔진 블로우가 계속 나던 현상이 사라지는 해결책을 찾아냈었거든요. 근데 메리트가 있으면 항상 디메리트가 있어요. 이쪽으로 열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엔진이 열 보호를 못해서 최대 출력이 낮아져. 최대 속도, 최대 출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최고속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열어줬을 때는 내가 250이 기본 속도였는데 245까지밖에 못 낸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가 30인데 비가 오는 날이야. 비가 오는 날이나 안개 끼는 날은 보통 온도가 낮잖아요. 날씨 온도가, 트랙 온도가 되게 낮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닫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날씨가 추워서 그 엔진의 열이 빠져나가는 걸 좀 많이 닫아줌으로써 그나마 막아주는,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엔진 블로우 날 확률은 조금 적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예, 라디에이터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지금 당장 수준에서 필요한 설명들은 대부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일단 숙지를 확실히 하시면 저번 주 스파 기준으로 라디칼 RS 차량이라면 분명히 내가 노력한 여하에 따라서 16초 이하 15초까지 뽑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좀 많이 더듬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말아먹은 거 1시간 아니고 2시간 말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3번째인데 지금 벌써 3시간째네요. 첫 번째 거 만든 것까지 하면 4시간째인데 제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는 놈이 많이 애썼네 식으로 좀 귀여운 시선으로 좀 좋게 좋게 좀 봐주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다들 셋업 이렇게 스스로 많이 노력을 이제부터 정보가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나만의 차, 나만의 어떤 나만 몰 수 있는 차,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저 사람은 내 기록을 못 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이 차에 대한 이해도는 내가 제일 뛰어나거든. 이건 나만의 차예요. 이랬을 때 푸카가 진짜 재밌어지거든요. 셋업을 알기 시작할 때랑 알지 못했을 때랑 푸카의 재미는 몇 배 이상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재미를 좀 맛보셨으면 하고요. 다들 이걸 열심히 하시면 아마 빨라지실 거예요. 근데 당장 뭐 이것만 배웠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라 셋업을 엄청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과정 속에서 더 능숙해지고 더 능숙해지고 능숙해진 끝에 마스터하게 되고 전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잘 달리는 분들처럼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뭐 이거 설명 들었다고 다음 주에 엄청 빨리 솔직히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쌓이고 쌓여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고수들이랑 같이 달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전 아직도 되게 부족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니까 계속 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